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매경 테스트 경영편 핵심 이론 요약 강의 지금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적인 얘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요 핵심 이론 요약 강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뭐 이것만 들으면 매경 테스트 완벽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것들은 이제 본문에 있는 이론들이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요 내용은 이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매경 테스트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경영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조망하기 위한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가 요 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용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요 이론 강의, 핵심 이론 강의 들으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조망한 다음에 이제 본문 이론에 대한 내용들과 문제풀이를 이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건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좀 이제 회독수를 빠르게 늘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요 핵심 이론 요약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론과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과 문제풀이 공부하신 다음에 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다시 회독수를 늘리고자 할 때 그럴 때 활용하시기 딱 좋은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짬짬이 역시나 이제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그리고 이 익숙함이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때 뭐 그 두꺼운 본문 내용을 보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간단하게 회독수를 늘릴 때 이렇게 수시로 요걸 활용하셔서 회독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요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준비된 강의가 핵심 이론 요약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모두 5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5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역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19개의 토픽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19개의 토픽을 5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요 핵심 이론 요약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취지 하에서 토픽별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토픽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영과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냐면 이제 경영에 대한 얘기 잠깐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얘기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경영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정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토픽인 경영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먼저 경영에 대한 얘기 보시게 되면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업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으니까 가장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해 주어야 하는 거고 그 가장 잘 쓴다는 것이 바로 최적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학이라는 것은 경영 의사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역시나 그랬을 때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영 의사 결정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익혀두시는 건데 이 경영 의사결정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라는 것은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 의사결정은 시작이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목표를 정할 거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할 겁니다. 근데 그 대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대안들이니까 그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 대안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사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영학에서부터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얘기까지 간단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늘려서 이제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하게 되는 거고 그 경영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은 모두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투입 요소, 변환 과정, 산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인풋은 뭘 의미하냐면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공통적인 활동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또는 공통적인 활동으로 나눠진다. 아니, 간접적인 또는 공통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직접적인 활동을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간접적인 또는 공통적인 활동을 관리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간접적인 또는 공통적인 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용어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면 그 기업의 활동들 중에 공통적인 또는 간접적인 활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리 과정 또는 관리 활동 또는 경영 관리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 과정이라는 것 역시 관점에 따라서 5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4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3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요. 4가지가 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5가지에서 조정이 통제로 흡수돼서 그냥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면 플랜, 두, 씨, 계획, 실행, 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러한 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과 관련해서 아웃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형태를 가지는 재화와 형태를 가지지 않는 서비스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경영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당연히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경영을 잘한다는 것과 관련된 지표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효율성이 뭐고 효과성이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인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보니까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조직의 내부에서 평가될 거고 조직의 단기적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돼요. 이에 반해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아웃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고요. 또는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효과성은 조직 외부에서 평가되는 거고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들까지도 살펴보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이어서 갈 거냐면 다시 아웃풋으로 가요. 근데 이 아웃풋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형태를 가지는 재화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서비스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가보면 재화를 만드는 경우와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이 프로세스가 동일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냐면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특징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목적상 이제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제와 서비스에서 성격, 재고 축적 여부, 고객 접촉 정도, 반응 시간, 시장 규모, 설비의 규모, 통제 관리 형태, 집약도의 성격, 품질의 측정이라는 관점 내용들 쭉 들어가 있고 이제 갈래 가지고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뭐 단순하게 외워서 가실 문제는 아니고 얘는 형태가 있고요. 얘는 형태가 없다는 요 사실 가지고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매경 테스트 보시면서 뭔가 말로 쓸 일은 없는 건데 객관식 시험을 보실 거니까 아 이게 제어의 특성이구나 이게 서비스의 특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의 이점을 좀 이용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놓으시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전부 다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경영자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영자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이 경영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건데 민츠버그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경영자의 역할은 크게 10가지인데 그 10가지가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 역할,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전달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3가지 안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10가지가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먼저 의사결정 역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경영자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의사결정 역할과 관련해서 민츠버그라는 사람은 모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4가지가 기업가, 분쟁의 해결자, 자원의 배분자, 협상가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경영자의 첫 번째 역할로서 의사결정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대인관계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좋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민츠버그의 관점에 따르면 외형적 대표자, 리더, 교신자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를 교환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의미하고요. 감시자, 전달자, 대변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역할의 모두 4가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할과 정보 전달 역할 3가지씩 해서 모두 10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경영자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이 경영자의 분류에 대한 것들은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경영자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나 소유와 경영이라는 것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예전에는 소유와 경영이 같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했어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소유자와 경영자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과거에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단계의 경영자가 있었을 거고 그러한 경영자를 우리는 소유 경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경영자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한 경영자를 우리는 고용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 경영자가 기업 외부에서 경영자를 고용하여 경영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의 경영자를 우리는 전문 경영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자본가는 출자자의 자격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의 전부를 뭐한다? 위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거니까 전문 경영자는 그 위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탁 경영층이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경영을 전문 경영자에게 대시시킨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은
소유자와 대리인과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대리비용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감시 비용과 경영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확증 비용, 그 외에 기타 자녀 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감시 비용은 블라블라블라, 확증 비용은 블라블라블라, 자녀 손실은 블라블라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시 비용과 확증 비용과 자녀 손실에 대한 개념들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자의 분리에서부터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신 거고, 그 정도가 이제 경영자라는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기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죠.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활동의 수행 주체 또는 경제 단위를 말한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개념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의 의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업을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림상으로 기업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사기업은 다시 자연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자연인 기업은 개인 기업과 조합 기업, 법인 기업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매경 테스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법인 기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들이 하나씩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의 채무에 관해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지는 사원, 다시 얘기해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기업으로 출자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설립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명회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다음에 합자회사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 역시 거기에 추가해서 얘기 드리면, 이제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유한 책임 사원의 역할과 무한 책임 사원의 역할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와 더불어 경영에도 참여하는 반면에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고요. 당연히 유한 책임이니까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합자회사에 대한 내용 보시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유한회사입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 채무에 대해 뭘 부담한다?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 다시 이야기해서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회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역시 가장 키포인트, 유한 회사라는 것은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가 소규모라는 겁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으로 경영 참여와 유한 책임의 이점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소유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허용되며 정관의 양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원 상호 간의 양도도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한 회사는 인적 요인에 의해 규제받는 자본적 공동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또 그 네 가지 회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주식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고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주주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한회사랑 주식회사를 좀 구분하다 보니까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주식회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한책임을 담당하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식회사는 자본 증권화제도, 자본주도의 용이성이나 소유권 양도의 용이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한책임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독립된 실체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기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 크게 세 가지 언급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주총회라는 것이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사회,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주총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이사회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니까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기구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나 확인하시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토픽인 경영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조직 관리 이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뭐 들어가 있냐면 고전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고전적 접근법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과학적 관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져 있는 틀, 구조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각 과업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적 관리법을 테일러는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 테일러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이제 개념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이거 묶어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과업 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모두 5가지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5가지가 과업 관리 또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그다음에 차별적 성과급제,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라고 얘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러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특징 및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먼저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 뭐냐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금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이 있을 때 임금의 증가폭보다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 중에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역시나 과학적 관리법 X관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측면을 경시하고 인간 노동을 기계시하고 있으며 공장 생산 노무 관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설정 시간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설정됐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금전적인 유인에 의한 능률의 논리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앞에서 보셨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발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드 시스템은 모두 3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가 소위 얘기하는 3S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SSS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S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S의 개념을 이용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경영 이념을 포드는 주장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봉사주의 또는 고임금, 저가격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예전 포드 시스템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 봉사주의 또는 저가격, 고임금이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이제 객관식 시험 목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 한 가지 확인시켜 드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면 포드 시스템은 고임금, 저가격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포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 살짝 확인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러한 포드 시스템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역시나 인간 노동을 여전히 기계시하고 있고요. 한 공정의 정지가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제품을 추가하거나 생산 설비의 변경이 쉽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고전적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 접근법, 호손 연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손 연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화기 제조사인 호손 공장에서 메이오와 레슬리 버거를 중심으로 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호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손 연구는 모두 4차례 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4차례 연구를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거 생각보다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례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 연구들이 어떠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조명 실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 일어나죠. 다음에 세 번째, 면접 연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이 행해져요. 그래서 요 4가지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조명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세 번째, 면접 연구, 마지막으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조명 실험이라고 하냐면, 조명의 밝기와 생산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조명 실험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조명과 생산성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할 거라고 예상하는 연구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조명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라는 것은 직장 내 우호적인 분위기, 관리자의 칭찬과 실험 집단에 대한 기대감 표시, 작업자들 연구에 참여하게 된 점 등에 대한 자부심, 작업장에 감독자가 있잖아, 스스로 작업자에 대한 책임감 등이 생산성을 향상시킨 이유로 보게 되는 것이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작업자들의 작업 의욕은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그가 속한 집단의 사회적 조건에 더 크게 좌우되는 점이 밝혀지는 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면접 연구는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냐면 전수조사래요. 그러니까 그 호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모든 작업자들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요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 일단 관찰 연구를 해요. 관찰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가장 핵심적인 거, 비공식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은 일단 관찰 연구가 이루어지고 비공식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호손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호손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얘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역시나 뭐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집단적인 분위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성과 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고요. 요 두 가지는 역시 이제 그 인간관계 접근법 앞에 있었던 고전적 접근법의 사고방식하고는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호손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관계 운동의 등장에 기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운동의
통찰력은 조직 내에서 개인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인 조직 행동론의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X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인간을 Y로 가정한 형태로 변화되어가는 형태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호손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토픽 2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관리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토픽 3 가시면 이제 조직 구조의 형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일단 조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좀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사람의 그 경영학은요,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X와 Y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돼요. 그렇다면 조직은 사람 덩어리고 사람에 대한 가정은 X와 Y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직은 X 관점에 근거한 조직과 Y 관점에 근거한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X 관점에 근거한 조직을 우리는 기계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Y 관점에 근거한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일단 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야기한 거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적 조직을 보시게 되면 집권화된 조직 구조, 전문화된 과업, 공식화, 수직적 의사소통, 엄격한 권한 계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기계적 조직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인들은 대규모 효율성 전략, 안정적 환경, 엄격한 조직 문화,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역시나 X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분권화된 조직 구조, 권한 위양된 역할, 비공식화, 수평적 의사소통, 협력적 팀워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형적인 상황 요인으로는 소규모 혁신 전략, 변화하는 환경, 적응적 조직 문화, 서비스, 기술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나 Y 관점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유기적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 이제 두 장의 그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특성들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근데 어떤 조직은요, 이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계적 조직 형태를 띠고요, 어떨 때는 유기적 조직 형태를 띠는 그런 형태의 조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양면형 조직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될까요? 기계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쪽은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조직, 요게 유기적인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형 조직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조직의 구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의한 관리, 영문 약자로 줄여서 MBO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BO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측정 가능한 특정 성과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합의하에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책임 부문을 명시하여 이의 진척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이러한 진도에 따라 보상을 배분하는 경영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MBO라는 것은 상급자, 하급자가 있을 때 상급자, 하급자가 함께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경영학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목표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각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목표를 하급자가 수행하는 거고 상급자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된 결과와 목표 사이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통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MBO의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엠브리오는 그렇다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엠브리오가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하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목표 설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엠브리오에서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개량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라는 것은 이미 앞에 엠브리오의 과정 때문에 보셨는데 목표를 정할 때 경영자 혼자 하지 말고요. 종업원을 참여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참여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통제를 할 때 동시 통제 또는 과정 통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브리오는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요.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엠브리오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핵심적인 것들 보시면 목표 설정과 관리 과정을 동시에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목표 달성도의 측정과 피드백을 통하여 효과적인 통제 기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및 경영자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엠브리오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또 역시나 이런 엠브리오는 몇 가지의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엠브리오 같은 경우 한계점도 생각보다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라서 확인을 좀 하시는데 첫 번째, 신축성 또는 유연성이 결여되기 쉽고 단기적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엠브리오의 한계점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부문 간의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숫자 또는 계량적인 측정의 강조로 인해 계량화할 수 없는 성과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엠브리오의 한계점으로서 언급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목표에 의한 관리, 엠브리오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신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조직화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이 조직화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조직 설계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직무의 내용과 인적 자원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금만 풀어드리면 일과 사람을 결합시켜 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일과 사람을 결합시킨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으냐면 조직화 또는 조직 설계라는 것은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조직화에 대한 개념 일단 잡으시는데 이러한 조직화 역시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잠깐 확인하시면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조직화는 일과 사람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관련돼서 뭔가 분화가 일어나는 거고 사람과 관련해서 뭔가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과 관련된 분화를 수평적 분화라고 표현하고 사람과 관련된 분화를 수직적 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일과 관련된 분화의 수평적 분화는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 단위적 분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직능적 분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요소적 분화, 그 다음에 과정적 분화가 일어나는 순서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일단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는 다시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경영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람과 관련된 분화인 수직적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통합이 되는 거, 통합이 되고 그 통합의 결과로 조직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조직화의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이어가냐면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조직 구조라는 것은 일과 사람이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일과 사람을 결합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영학은 사람에 대한 가정이 X와 Y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결합할 때 이 사람이 X이냐 Y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느낌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을 X로 가정한 상태에서 일과 사람을 결합하는 것을 고전적 조직화라고 하는 거고, 인간을 Y로 가정한 상태에서 일과 사람을 결합하는 것을 현대적 조직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의 원칙은 고전적 조직화와 현대적 조직화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고전적 조직화에 입각한 조직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먼저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고, 라인 조직이 있고요.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그림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별 조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 모두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세 가지가 라인 조직, 라인과 스텝 조직, 기능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하고 뭐 내용들 쭉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그냥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게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현대적 조직화에 입각한 조직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사업 부재 또는 부문별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에 대한 개념들도 좀 잡아가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업 부재 조직이라는 것은 경영 활동을 제품별, 지역별 또는 고객별 등의 단위로 분화하고 독립성을 인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양함으로써 자주적인 이익 중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기업은 다수의 사업부 또는 다수의 부문들을 운영하는 형태의 조직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러한 사업부 조직은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사업부가 공통적인 직능을 각자 수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얻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업부 간의 협조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업부재 조직에 대한 개념과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사업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밑에 1사업부, 2사업부, 3사업부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요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들은 뭐 고객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품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지역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사업부재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 보시는 거고요. 다음에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역시 개념 보시면 되는데, 경영 정책이나 특정한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을 각 계층으로부터 선출하여 구성한 위원회가 조직 내 어떻게 해요? 상시적, 상시적이라는 표현 생각보다 중요해요. 상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 과업 또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형태, 조금 비교하는 관점으로 가면 위원회 조직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 팀 조직은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태스크포스 팀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경영 상황에서 활동하는 한시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의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개념적인 측면부터 보시면 전통적인 조직의 핵심 요소는 강직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적인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없는 조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가상 조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고 여러 기능과 사업 부문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축적이라는 거, 신축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 되는 거고, 외부 기업들을 확보하면서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네 번째, 협력업체와의 관계 유지 및 갈등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과 기업 문화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세 번째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하고도 네트워크 조직 또는 가상 조직은 연결되어 있냐면 전략적 제휴 또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어떤 게 핵심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기업으로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든가 또는 아웃소싱한 형태의 조직이 네트워크 조직 또는 가상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에 의해 편성된 조직과 목표에 의해 편성된 조직을 뭐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해서 두 조직 형태의 장점을 살리는 조직 구조가 행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행렬 조직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결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결합도 있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결합이 기능별 또는 부문별 조직 형태, 프로젝트 팀 조직을 결합시킨 형태가 많이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행렬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근데 조직 구성원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공식적인 집단에 동시에 속하기 때문에 보고해야 하는 상급도 둘 이상이 되면 이러한 이유에서 역할 갈등 또는 이제 다각적 역할 기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역할 갈등 또는 다각적 역할 기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행렬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제 전 행렬 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조직에 속해 있을 테니까 상급자가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상급자가 저한테 명령을 내릴 거고 이쪽 상급자가 저한테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명령이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몸이 하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한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역할 갈등 또는 다각적 역할 기대다라고 하는 거고요. 행렬 조직은 그러한 역할 갈등 또는 다각적 역할 기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담당자, 연구 개발 담당자, 총무 인사부, 그러니까 기능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가 들어가 있으니까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된 것이 행렬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개념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에 의해 고객의 입장에서 기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재설계하여 획기적인 경영 성과를 도모하도록 설계된 조직을 의미한다는 거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일단 리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고객 입장 또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과 고객 입장 또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리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재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리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만 더 보시면, 근데 이런 프로세스 조직은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프로세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쭉 들어와 있으니까 쭉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조직화에 입각한 조직 구조로서 어떤 것들을 보셨냐면 사업 부재 또는 부문별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 위원회 조직, 프로젝트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행렬 조직, 사업 부재 조직 같은 프로세스 조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현대적 조직화에 입각한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리하셨고, 여기까지가 토픽 3 조직 구조의 형태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1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2강, 3강, 4강, 5강 가면서 하나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